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사로 초빙을 했고요. 본인에 대한 소개와 이제 학생이라고 부르는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송애나라고 하고요. 제가 긴장을 지금 많이 한 이유가 저 호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요소가 자료는 영문으로 했고 이제 강의는 한국말로 할 건데 영상을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마 이 사람 한국말 별로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작년이었고 제가 그동안 나름 한국말을 많이 노력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밌는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월요일 강의를 들어보니 수요일 강의 재미없어서 가기 싫지 않다라고만 생각 안 해주시면 저는 오늘의 제 시간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출석부로 이런 일상이 대한민국 대학의 일상이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뉴질랜드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교도 호주에 있는 멜번 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교수님이 막 출석 부르고 막 그런 게 약간 한국 K-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제 앞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남짓 이제 같이 시간을 할 텐데 저는 타이틀을 기후경제 해외사례 이제 호주 연방 선거랑 에너지 정책 동향이라고 되게 어떻게 들으면 좀 멋있고 어떻게 들으면 뭔가 좀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은 걸로 테마를 잡아봤는데 오늘은 호주 기후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요일에는 그 선거를 이해서 이제 한국과 한호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키 이슈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23년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 직장 생활을 1년 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K 직장에서 힘들고 해서 내가 과연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고민을 한 후에 제 1인 기후 경제 컨설팅 회사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파란 클라이met이고 기후는 경제다. Climate is the economy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1인 기업으로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환경부에서의 회의나 국제회의 같은 데서 발표도 하고 자장도 하고 하면서 저도 매일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분들과 오늘의 시간도 저도 물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마이크를 제가 오늘 들었지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쟁이입니다. 왜 제가 기후는 경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나?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 10년 이상 전부터 그때는 새로운 기후 경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기후에 대해서 막 그린 이코노미 모델링 해서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벌써 많은 학자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셨던 컨셉을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 상업화하는 지금 입장이고요. 이렇게 이 다이어그램을 제가 이용한 게 여기에 employment, 교육, 건강, productivity, 에너지, 소유 이렇게
이 탄소 배출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다 연결시키는 게 기후 경제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뭔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런 성격이 조금은 있는 토픽이라는 거를 저도 인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재밌게 제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기후가 경제라는 이 컨셉이 좀 생소롭기는 하지만 점점 한국에서도 영어권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점점 이렇게 대중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느낀 게 언제였냐면 왜 아는 형님이라는 텔레비전 쇼 있잖아요. 그거 가끔 보시는 분, 아, 이 세대가 아니구나. 옛날 세대 TV 쇼구나. 근데 거기에서 어떤 교수님이 기후 변화는 경제 문제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CBAM이라는 게 있어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이게 대중화되나? 하고 저는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CBAM이라는 거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거는 재작년에 국회의원이 한 포럼인데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 유럽 연합에서 철강에서 시작해서 탄소 배출이 높은 제품들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거기에 대한 탄소에 대해서 adjustment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수출의 세금 그런 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줄여서 CBAM이라고 영어권에서는 그러고 한국에서는 한국식 발음으로 CBAM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소프트하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너무 흥분돼서 CBAM 하시면 약간 아슬아슬한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는 경제다라는 컨셉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다른 걸 기억을 못하셔도 호주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들한테 자꾸 그러더라. 기후는 경제다라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이제 슬라이드에 넣었는데 저는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호주에서 경제 정책, 다문화 정책, 산림 정책, 그리고 뭐 보좌관 이런 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왜 서 있냐 하면 제가 산림 정책 담당을 했을 때 환경부에서 왜 코로나 직전에 혹시 호주에서 큰 산불 난 거 기억나시나요? 그 딱 시점에 저는 우리 주정부가 30년 동안 한 되게 대지가 크니까 호주가 그 공공기관이 그 매니지하고 있는 산림을 30년 동안 어떻게 계획할 건가 그 전략 쓰는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막 쓰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동료들이 그 산불을 싸우는 거에 막 출병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전 솔직히 기후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미래에 대해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우리의 현실이고 이거 우리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 라는 게 생존에서 위협을 받는 일이다 라는 게 너무 꽂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오늘 여러분 앞에 기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인증서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도 없잖아요. 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강의를 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에서 하니까 나를 약간 사기꾼으로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살짝 걱정에 저 이렇게 막 등록도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준비했습니다. 저 믿으셔도 됩니다.
이 사진은 시드니나 호주 놀러가 보신 분 계실까요? 꽤 있으시네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게 본다이 비치라고 시드니에 있는 그 바닷가를 찍은 사진인데요. 오늘의 강의 동안에 이 사진이 나타나면 질의응답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목소리를 전 듣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저게 무슨 말이지? 아니면 이거 좀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메모를 해주시고 이 사진 딱 뜨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고 저와 이렇게 대화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3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022년에 호주 연방 처음으로 기후 선거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기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정부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법적으로 또 거버넌스 쪽으로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좀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올해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연방은 3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어서 올해 5월에 호주도 연방 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올해의 선거도 또 기후 선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렇게 3가지로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호주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거의 미국이랑 그 토지, 랜드 매스가 되게 비슷한 아주 큰 나라예요. 호주라는 나라가. 그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구조가 자원이 많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땅 밑에서 나오는 자원을 파서 그거를 저런 컨테이너십 같은 데 넣어서 수출해서 잘 먹고 사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을 The Lucky Country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 토지 자체에서 나오는 부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다르게 하지 않아도 그 부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좀 마인드셋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럭키하다.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국민성이 조금 있는 나라이고 경제 구조가 저렇다 보니 약간 국민들의 개념에서 땅을 파면 팔수록 계속 자원이 나오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있었고 늘 있을 것 같은 럭키 컨트리인 호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수출이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이 공장이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호주의 석탄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갔어요. 그들의 공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호주의 하우스홀드가 뭐죠? 가구. 네, 가구 및 이 1인 재산, 가구당 재산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출의 이 스케일이 중국으로 높아지면서
호주의 약간 삶의 질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이렇게 임팩트를 받은 거죠. 그러고 이제 중국도 그 본인들의 이렇게 경제 성장에서 이렇게 주춤해지면서 그 임팩트가 호주 경제에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는 이 그래프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호주는 마이닝 붐이라고 해요. 그 중국에 이제 수출해서 호주가 부자가 된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짐작을 하셨을 텐데 이걸 보시면 이 사람이 서호주에서 이런 마이닝의 거의 약간 1인자 같은 여성이에요. 아버지한테 이거 물려받아서 마이닝을 하는 기업가인데 호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도 과반이 아닌 이 지나 라인하트라는 여성의 부의 스케일은 거의 30분마다 매일 30분마다 100만 호주 달러를 번다라는 계산이 나올 정도로 큰 부를 가지고 있고 이 여성이 미국에 있는 월마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잡화사 막 되게 많잖아요. 월마트의 상속자보다 더 부자예요. 그래서 이 호주의 경제와 그런 마이닝에서 나오는 그 경제적인 가치,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스케일이 좀 이 정도라는 걸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2022년 기후 선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전에 약간 서론처럼 호주가 2021년 그러니까 기후 선거가 첫 번째 있기 거의 10년 전에 탈탄소 경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났던 나라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제가 여기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영국이 거의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도 만들고 굉장히 국제적인 선두자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호주가 영국보다도 먼저 탄소라는 것에 값을 붙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2년 동안 진행을 한 나라예요. 그거는 많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2년밖에 못하고 10년 이상 그걸 다시 회복을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잠깐 일어난 실패작으로 잊혀진 케이스인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 탄소 세금 카본 텍스에 대해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거는 이 텍스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쪽에서도 엄청 반대가 심했고 이 반대를 심하게 하는 유권자분들은 그 당시 또 호주가 최초 여성 수상이었을 때예요. 줄리아 길라드라는 여성 수상을 개인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 여성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탄소를 세금을 매기면 우리가 결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망하고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망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플래카드에 이 여성의 코를 이렇게 거짓말쟁이 코처럼 이렇게 아니 했었고 또 그 환경, 친환경, 기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여성 수상을 공격하는 야당 리더에 대해서 톡식 토니 하면서 또 굉장히 개인적인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매일 듣는 헤드라인 뉴스에서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소모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기후에 관한
법안, 탄소에 관한 세금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플레이가 있었던 나라고, 그 2년 동안 탄소를 이제 세금을 매겼을 때 이 배출이 확실히 내려갔다는 근거는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너무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기를 겪고, 이제 배출량이 아주 많은 석탄, 이 석탄을 그 당시 재무장관이 국회 들고 왔어요. 이거 보시라. 우리나라는 이걸로 먹고 사는 이 석탄량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다. 그 당시에 이 보수 리버럴 파티 자유당이 76석으로, 이 사람이 이때는 재무장관이었지만 나중에 수상이 돼서 기후 위기가 거짓말인 것처럼, 그러고 아무리 기후에 석탄이 가장 나쁜 빌런이라고 하겠지만 호주는 호주 외로 간다라고 한 사람이 수상을 2019년 선거에서 이겨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후 정책과 법안은 점점 퇴색하는 시기였고, 그 당시에 이제 노동당, 이런 그 뭐죠, 더 왼쪽에 있는 진보 쪽의 노동당은 이쪽에서 석탄을 들고 의회에 나오니까 이 뭐죠, 솔라 패널을 들고 왔어요. 우리가 굳이 석탄에만 의존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다른 해결책도 있다. 그러고 2022년에 노동당이 77석을 얻으면서 과반수로 정권을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탄에서 태양광, 그러니까 완전히 기후적으로는 반대로 스윙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이루어졌는지 잠깐 짚고 갈게요. 제가 벌써 산불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규모가, 이게 그 산불 중에 이 세틀라이트로 찍은 호주의 지도인데, 저는 멜버른이니까 한 이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시의 사무실에 있었고, 이 산불은 솔직히 이쪽에 제일 많이 이렇게 타고 있었던 게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지역에 있었는데, 한 달이 넘게 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산불 연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 냄새가, 산불 냄새 같은 게 대도시에 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했었고, 멜버른 빅토리아 주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도 이게 굉장히 빨갛게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산불이 이렇게 이렇게 팽창이 돼서 아무리 물을 투입하거나 그래도 그 자연적인 현상이 그걸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악화된 상황이 있으면서 호주에서 한 달 넘게 이런 이미지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드라이프, 그 야생 동물들의 죽음도 어마어마했었고, 그리고 이런 지역에 사시는 지역 시민들이 느끼셨던 경험은 솔직히 거의 난민 피난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산불 때문에 도로가 막히니까
바다로 움직이셔야 됐어요. 이 이베큐에이션을 하실 때. 그래서 뭐 그 군대랑도 다 투입되시고 이게 12월 1월로 기억이 되는데 같은 해에 2022년이죠. 같은 해는 아니고 2022년 에는 또 홍수가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산불 뒤에 이렇게 많이 잠긴 홍수가 브리스번이라는 도시에도 있었고 바이런 베이라고 서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데도 이렇게 다 잠길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노약자 분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역시 이렇게 구조돼서 나오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거를 직접 체험도 하시고 그런 걸 계속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인지를 하는 해였어요. 2022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한 개개인 또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산불 생존자들의 그룹도 생기고 이런 폴링도 있었어요. 호주인들 중에 몇 퍼센트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나? 5명 중에 4명은 기후 위기에 대한 염려가 크다라는 결과도 나왔었고, 호주인들 58%가 2년 전보다 기후에 대해서 더 많은 염려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Climate 200라고 독립적이지만 기후를 되게 중심적으로 보는 당은 새로운 당은 아니었어요. 근데 개개인의 독립 그 candidate 후보를 지지하는 플랫폼이 호주 역사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다시 한번 보자면 2019년의 결과에서는 보수, 아까 기후 위기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가 76석이고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하는 그 국회의원이 3명, 그리고 녹색당 1명, 뭐 이렇다면 2022년 기후 선거 후에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기도 했지만 녹색당도 많은 석을 더 얻었고 이 인디펜던스, 클라이밋 200 같은 국회의원들이 거의 4배로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가져다 줬어요. 정당 소속 의원이 되게 많이 뽑혔잖아. 이제 번다이 비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느끼시는 점, 질문, 궁금했던 거, 너무 뭔가 약간 제가 이미지도 그렇고 충격적인 내용을 좀 전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크게 해주세요. 네? 목소리 크게. 그 마지막에 클라이밋 그 개개인이 이제 지지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 얘기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이 클라이밋 200이요? 네. 네. 근데 그 수업 전에 이제 영상을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교수님이 그 전달해서 올려주신 거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저 사이트가 약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비축이 돼서 네. 만들어졌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기후 문제가 경제랑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저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네. 과연 좋은 여론만 있었는지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지. 날카로운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박수. 네, 그 질문 답하기 전에 혹시 다른 질문이나 그냥 이거 뭐 느낀 점 그런 거 공유하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제가 그럼 물어봤는데 네. 그 아까 했던 좋은 질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2022때 선거 때 그 자유당은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선거에서 농담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왜냐면 그게 나중에 정치 효과에 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질문 훨씬 쉬워요. 그래서 교수님 질문을 먼저 답을 하자면 그 당시 자유당이 내놓은 기후 대응의 답은 석탄, 석탄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알겠고 가스로 경제에 특히 코로나 이후 경제, 포스트 코비드 경제를 천연가스로 살리겠다. 블루수소 같은 그게 답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많이 받았죠. 그리고 호주에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수요일 날 제가 많이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저 이런 날카로운 질문 너무 즐기는 타입이라서 그러니까 이 얼굴을 제가 여기 포함한 이유가 이 사람 이름이 사이먼 홈스 아코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약간 이 클라이밋 200의 창업 이게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영상에서 나오지만 거의 호주에 거의 뭐 처음 생긴 그 재벌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 필요는 없는 사람이고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의 개인 자원으로 여러 가지 많이 시작이 됐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민의 도네이션을 모아서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먼 홈스 아코트 같은 사람 그리고 클라이밋 200에 출마한 후보랑 정치인들도 솔직히 2019년에는 자유당을 투표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도 재벌 가문하면 국힘을 뽑을까요? 민주당을 뽑을까요? 재벌은 인류는 하나다. 호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도 그런 재산과 지주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부류의 분들은 자유당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자유당을 그 본인들의 정치적인 정체성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도 2019년에 스콧 머리슨 수상이 너무 기후 경제도 못하고 정치인으로서 인테그리티도 없고 그 큰 산불이 났을 때 이분은 가족이랑 하와이에 휴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수상이 놀러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이 터졌는데. 그리고 부패에 관한 이슈도 많았어요, 이 정권이. 그래서 더 이상은 자유당 소속으로 못 있겠다 해서 나온 지지자들 그러고 여기에 만약에 12를 여기 자유당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70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쪼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호주에 많아요. 그래서 그게 2025년 올해 일어날 선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하나의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질문 답이 괜찮았나요? 다행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옮겨갈까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2022년에 그렇게 기후 선거가 있고 나서 들어온 노동당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거를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법안, 기후 변화 법안. 연방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governance mechanism이랑 탄소 감축 그리고 산업, 저탄소 산업 정책 이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이 NDC라고 지난번 강의에서 다 기억나시나요? NDC? 기억날 거예요. 국가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줄일 건지 결정하는 게 맞아요. 나왔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탄소 중립 2050 net zero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NDC를. 그러고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전문 용어다 보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한국말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리 협정 안에서 국가들이 파리 협정 사인을 하면 법적으로 이행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감축 목표고 현재 대한민국은 2030까지 이렇게 감축 목표를 세워놨고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이 감축 목표는 산업 분야마다 세부화돼 있어요. 어느 산업에서 얼마큼 감축을 할 것이다. 그런 게 나와 있고 이건 그냥 자료 측면에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 원래는 파리 협정 그 제도 안에서 모든 국가들이 2035 감축 목표를 2월 달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미국의 머리 스타일 이상하신 트럼프라는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시는 바람에 미국은 또 파리 협정에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한국도 제출을 제 시간에 못했고 호주도 제출을 제 시간에 못했고 영국은 제출했나? 그리고 약간 지금 국제사 분위기가 그 시간표에 맞추는 것보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된 계획이랑 그 제안을 제출하시오라고 해서 아마 11월에 브라질에서 있을 컵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2035 목표를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제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작년에 헌법 그 재판소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없겠죠? 그 어린 아이도 있었고 이 대한민국이 2030, 2050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2030부터 2050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없다. 그 계획이 없다는 거는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보호를 어기는 것이어서 그거를 구체화하는 걸 의무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 와라라는 되게 승리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35를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이 저처럼 기후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로 다시 들어가자면 기후 선거 있는 2022년 전에는 감축 목표가 26%밖에 안 됐어요, 호주가. 근데 2020년도에 선진국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다 40%에서 50%로 어떤 그런 스탠다드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후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에너지와 기후 장관이 한 첫 번째 법안이 이 Climate Change Act예요. 기후 변화 법안. 그러고 2005년 대비해 43% 감축 목표를 법화했어요. 그냥 어떤 장관이나 수상의 이 선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호주는 연방이기 때문에 연방에서의 법안은 처음이었지만 주 정부마다 벌써 기후 변화에 대한 법안, 감축을 목표하는 법안 벌써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한 감축 목표가 26% 정도였는데, 그래서 2019년 그 보수 정부는 그걸 감축 목표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정권이 연방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서 국제사회의 다른 경제들, 선진국 경제들과 책임을 같이 우리도 공유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이 법안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법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 안에 클로즈 15가 되게 저의 최애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축 목표 NDC를 장관이 어느 정도의 감축이 가능하고 해야 되는지 나라로서 이거를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를 법적으로 책임화했어요. 그러니까 장관 마음대로 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2035에 대한 목표를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이제 공식 요청 편지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체계적인 제도를 이 법안이 설립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공무원 했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보기에 이거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쏙 들어, 이런 거.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인들, 장관들이 막 아무 준비 없이 막 얘기하고 막 나중에 공무원들이 막 따라서 쫓아가야 되고, 그건 되게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법안이. 그리고 이 법안과 약간 매치되는 또 다른 거버넌스 법안이 통과가 이제 이거는 있었던 법안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를 보시면 아까 그 탄소를 세금화했던 그 노동당 거의 10년 전 정부가 해놨던 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시기도 되었었어요. 그래서 Climate Change Authority라고 영국도 Climate Change Committee라고 비슷한 전문 자문 기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시 법적인 의무로 설립을 하면서 정부와 독립적인 공공기관이고, 이거를 그 연구를 정부한테 용역을 받아서 대중과 컨설테이션을 하면서 이런 자문을 공개하겠노라 라는 거버넌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가 생기니까 작년에 2035 목표를 준비할 때 이 Climate Change Authority라는 공공기관이 이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고 대중한테 웹사이트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문가들은 이때 만날 거고요. 이때 그 대중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요. 이때 웨비나를 할 거고요. 이때 초안 리포트를 감축 목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안 리포트를 내놓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진행을 하는지 트랜스페런트하게 공개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가버넌스 메커니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온실 감축을 하는 나라가 된 거죠, 호주가. 그래서 여기에
이 그 법안 안에 생긴 거버넌스 메커니즘 안에서 또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 하면 위험하다는 거를 감지를 하고 이 Climate Change Authority가 탄소 배출에 대한 연구와 자문 그리고 이 재생 에너지랑 또 탄소 배출에 대한 리포트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다 하겠노라라고 또 가버넌스 메커니즘이 이제 더 단단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Climate Change Authority가 어떻게 감축 목표를 세울 건지를 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Economic Modeling이라고 미래의 일을 추측할 수 있는 forecast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forecast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면 이 2050에 net zero가 되는지 이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호주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비슷한 나라들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랑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점점점점점 라인으로 뒤처지지 말자. 적어도 중간을 하자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모델링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랑 탄소 감축 얼마나 ambitious하게 얼마나 야망적으로 할 거냐라는 약간 옵션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Climate Change Authority가. 그래서 지금이랑 꾸준하게 갔을 때 탈탄소 했을 때는 뭐 56%가 가능하다, 감축 가능하다. 그리고 UN의 기관인 IPCC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지구라는 플래닛을 1.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67%를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UN 그 Sustainable Goals 그거를 우리가 이루려면 77%를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산을 정답은 이거야 라고 주입적으로 하는 것보다 호주라는 나라는 이 2030 감축 세우는 pathway 그 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고가 65%에서 75% 안에 있는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행해야 되는 책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셨어요. 자, 그렇게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려면 아까 이게 산업별로 감축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다 서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선거로 인해서 들어온 정권이 industrial policy, 산업화하는 정책으로 Future Made in Australia라는 어젠다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미래에서 만든 거 호주이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름을 땄냐면 왜 생산지를 표기하는 거를 Made in 나라 점점점이잖아요. Made in Korea, Made in China, Made in 뭐가 있잖아요. Made in Australia는 호주는 제조업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Made in Australia 하면 석탄, 가스 그런 거에서 퓨처는 이제 저탄소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녹색 제조업을 호주가 다시 일궈 놓겠노라
하는 의지를 표현한 policy 타이틀이라고 저는 보고요. 수상이 직접 적극적으로 이거는 호주라는 나라의 미래에 너무 중요한 어젠다라고 이거를 경제적인 security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economic sovereignty 이게 그냥 잘 산다는 컨셉 이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우리 산업이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이게 작년 4월에 발표를 했고 작년 5월에 그리고 이 타이밍에 참고하실 게 호주는 매년 5월에 다음 해에 예산을 발표합니다. 왜냐면 호주는 그 파이낸셜 캘린더가 한국은 1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근데 호주는 7월에서 6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을 5월 초에 발표를 보통 하기 때문에 이거를 4월에 하시고 5월에는 그 재정부죠. 그 정부 안에 트레저리에서 이 Future Made in Australia가 왜 호주 경제의 National Interest, 자체적으로 이게 왜 유용한지에 대한 또 문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통계 자료, 근거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호주는 인도, 중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보다 일본보다 2030, 2050 포인트에서 재생에너지가 더 싸게 생산될 수 있는 나라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근거로 제기를 하셨고 그거를 또 밑바탕으로 수소라는 에너지가 탈탄소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 요소잖아요. 근데 그 요소를 일본이라는 강제에 수출을 하려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국, 알제리아를 이제 경쟁 국가로 보고 호주라는 나라가 아모니아, 메탄올, 천연가스, 그 수소를 일본한테 더 가성비 있게 수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기관에서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Future Made in Australia처럼 그런 산업 발전을 구체화하고 정책으로 이행을 하면 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다른 나라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타당성을 다 찾아서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Future Made in Australia가 법안으로 하원하고 상원에 통과가 됩니다. 작년에 말에 통과가 됐어요. 11월에. 그런 다음에 그 법안 아래 수소 세금 인센티브 같이 그린 수소가 2027년에서 2040년까지 호주 안에서 생산이 되면 정부가 수소 킬로그램당 호주 달러, 2달러를 그 세금을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게 더 싼 값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금 인센티브를 이제 법안시키셨고요. 이게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내 얼굴을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유튜브 클립이 하나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고편을 한 거고 여기에서는 저는 호주를 되게 약간 홍보하는 역할로 인터뷰를 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호주가 수소 이 세금 인센티브를 법안을 통과를 시키셨는지 안 시켜줬는지 보도도 잘 안 되고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한포
경제 그 관계에서 그린 수소 생산에 힘을 합치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선전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 정부는 벌써 작년이었을 거예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 3불을 세금을 안 받겠다고 더 호주 정부보다 경제성 있는 세금 인센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가 없는 것보다 낫고 잘하고는 있지만 살짝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또 수소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 포스코가 이제 서호주에서 또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런 raw material 수입을 하시는데 그런 석탄, 철광석, 아이언, 그린 아이언을 만드는 지원금,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서 필요한 리튬 같은 critical minerals 생산했을 때도 이제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역시 지금 적극적으로 이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숨을 돌리자면 기후 선거 후에 들어온 정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제대로 하고 있네라는 생각 드세요? 아니면 뭐 기후 선거 있어봤자 뭐 별로 모르겠는데? 그 기후 선거 이후에 이제 정부랑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생겨서 거기서 자문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정책들도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전 한국 사람이어서 약간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게 정부랑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별다른 제가 그냥 여기서는 안 보인 걸 수도 있지만 별다른 장애물 없이 이 정책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약간 좀 22년도에 있었던 산불이나 이런 게 겹쳐져서 좀 더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똑같은 질문을 한국 환경 청년 단체 분들한테서 많이 받았어요. 이게 법의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행할 때 이게 진짜 이렇게 돼요? 라는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그 녹색 그게 기본법이 있잖아요. 이런 탄소 감축이랑 등등을 이제 2050 넷제로 그거를 하는 기본법이 다 설립이 돼 있고 녹색 성장 그 위원회가 대통령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원회 멤버들이 청년도 들어가고 학자분들도 들어가고 그게 되게 민주적으로 틀은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약간 다 결정하고 그 의원회에 입만 빌려서 이렇게 막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막 집회도 생기고 한국은 좀 그런 상황이라서 더 대비했을 때 과연 저게 교과서처럼 저렇게 되나 중립을 지킬 수 있나 그런 질문 하시는 게 되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호주가 정치적으로 되게 좀 부패적인 행위도 물론 있죠. 정치판인데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나 호주가 이게 굉장히 달라요. 배경이 뭐 누가 더 발전을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법이 유용한 이상 절차에 대한
까다로움이 한국보다는 더 높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해본다. 그 사람이 이런 그런 독립적인 공공기관에 감투를 쓰면 받는 이득이 뭐가 있나 뭐 그런 거를 한국도 이런 절차가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 사업, 그 사람의 가족, 배우자 그런 걸 다 일단 고려를 하고 이 2022년 그 기후 선거에서 탄소 감축을 너무 중심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나쁜 타격이 큰다는 거를 더욱더 알았기 때문에 제가 차관 보좌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차관하셨던 분이 지금 Climate Change Authority의 자문의원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정부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노련하게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이거는 기후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지만 정부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체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 전문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체험으로는. 시간상 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아마 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이 있어요. 네네. 이 시기에 호주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원자력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를 계속 갖고 갔던 것 같아요. 20년, 21년 그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왜 클린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라는 지금 이야기하셨고 태양광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은 호주에서는 의미가 없었는지 또 클라이밋 체인지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이 원자력은 우리가 어떻게 좀 보는지 교수님 역시 두 번째 질문도 제가 수요일 날 강의 내용을 네. 그때 하세요. 또 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원자력 뉴클리어에 대해서 약간 예고편으로 드리자면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호주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 원자력 그 산업이 왜 그런지도 수요일에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제가 세 번째 거는 올해에 있을 5월에 있을 선거도 기후 선거가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5월에 보수 자유당이 다시 잡으면 호주는 going nuclear 원자력 산업이 에너지 산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없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기후 선거로 막 이겼는데 별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뭐 2년 가고 3년.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그때 너무 인기 있었던 수상이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고 왜 인기가 없어졌는지 인플레이션이랑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수요일 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수요일 날에 시작을 할게요. 다시 오실 건가요? 수요일 날? 조금 더 세부 질문도 시간이 네. 있어요.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좀 궁금했다 하는 게 있으면 질문해 보시겠어요? 손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그 기후정 사실 반대로 나온 게 만약에 기후위기가 전 세계 함께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면은 중국과 인도가 탄소 비율 중에도
미국과 인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경사지 않고 한국 규제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산업화를 하며 서구의 경제적 패권을 주장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의해서 시방, 예를 들어서 EU에 수출하는 국내 정보력도 산업 설비를 개선하고 컨설팅 받고 이래 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수출 경쟁이 떨어지는데 이 서구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 정책을 실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날카로운 질문이 막 여기저기 막 들어오네요. 저희 학생입니다. 박수. 이렇게 정말 날카롭게 자료를 봐주셔서 전 솔직히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철강 탈탄소 전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거를 들여다봤는데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뭐 자동차, 뭐 빌딩, 뭐 비행기 이런 거에서 다 필요로 하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석탄이라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탄소 감축을 제일 빨리 제일 극적으로 이뤄내려면 그게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 시급한 게 철강산업의 탈탄소예요. 근데 한국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철강산업 톱10 중에 중국 빼놓고 일본 그리고 알스로메탈 빼놓고는 포스코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저도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포스코가 탈탄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끌겠다고 막 그런 의지에 불타면서 제가 한국 왔어요. 그 전에 제가 포스코 분들이랑 교류가 많았나? 아니요. 제가 포스코에 대한 어떤 상황을 잘 알았나? 아니요. 그냥 포스코가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이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 자연적인 타겟이 벌써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제대로 된 교류와 제대로 된 근거 분석을 저도 해보니 포스코도 어떻게 하면 이익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린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지 지금 골치가 되게 아프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국가는 유럽 연맹이라는 또 그 에리어는 벌써 탈탄소가 돼 있는 유럽 기업들이 탈탄소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비싸요. 그걸 이루기에는 자금이 그냥 몇억 원, 몇십억이 아니라 몇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아니면 너무 일찍 먼저 했다가는 그 큰 기업이 정말 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지금 현실이라서 시벤도 그렇고 포스코의 하이렉스라고 좀 그 기술 기반은 유럽 거를 따왔지만 철강석을 어떤 퀄리티인지 상관없이 다 사용해서 그린 철강 만들 수 있는 R&D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세요, 포스코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주신 질문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질문 하나 안에 제조업의 그 사업성, 철강 제조업의 사업성도 들어가 있고 탄소를 어떤 국경 경제에서 테러프 세금처럼 사용하는 외교적인 요소도 있고 R&D 그 자체도 있고 지금 또 철강 산업이 중국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중국이 그 톱10 국제적인 철강 산업 중에 한 7개는 중국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다 복합적으로
분석이 돼야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 지난번 12월 달에 네. 저희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세미나 때 강사로 모셨는데 그때 이 포스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그때 그 강의 때문에 저한테는 이 리스크가 이게 크라이시스 개념으로 우리 큰일 났다라는 문제인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강을 학생들한테 조금 더 풀어서 해주십사 하고 요청했을 때 하여튼 그 강의가 기본이 되었어요. 우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문성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아까 이게 복잡해요 했는데 그때 12월 달에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브리프가 나오게 네. 되면 네. 또 공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빼놓은 제일 어떻게 음. 보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지역 경제라는 요소가 또 있죠. 브리프 써야겠는데. 안 그래도 내일 이것 때문에 포항에 우리가 의원님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탄핵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끝나고 뵈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본인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빨리 이걸 포항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시에 빨리 가자. 네, 여러분들 다 투표 가능하시죠? 어떤 투표요? 그 선거. 선거. 그렇죠. 그러면 기후 선거를 어떻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지 개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진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의 아젠다가 돼야 돼요. 아젠다가 안 되면 토론회나 정책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 아까 그 어린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했던 게 이렇게 불안한데 왜 정부가 빨리 정책을 안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헌법에 보장받는 기본권이 박탈당할 수 있겠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어요. 입법부든 정부든 빨리 법안을 만들자. 그래서 입법 부작위 판결이 나왔죠. 하고 있지 않는 게 위헌이다. 그래서 빨리 법안을 만들어라 하고 이제 그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뉴스가 이만큼 나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유일하게 이번 정부에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제발 좀 뭘 좀 만들어라 이제 했던 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도 여러분들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시고요. 수요일 날 이제 강의하실 거 저희가 자료 또 수요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 못 보고 온 사람들은 오늘 가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오늘 강의 노트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또 질문들이 있으면 수요일 날에 또 가지고 오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 수고해주신 송혜나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진도가 생각보다 못 나갔죠. 내가 질문 나오고 막 그래서 그래. 근데 내용이 학생들이 천천히 해서 더 잘 이해됐어요. 천천히 해서 그냥 이해가 됐지. 너무 주입적이신 정말 죄송한데 제가 12시 2분에 와서 그죠. 출석 못한 사람들 이름이 뭐지? 윤창빈 윤창빈. 그 내가 체크 해줄게. 지금. 아, 나도 저 질문 누가 하나 안 하나 싶었는데. 윤창빈. 박주, 준호. 너는 오케이. 재밌지? 너희들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나도 아직 타이밍을 보고 있어. 그리고 정보를 좀 더 얻어볼게. 멀리 가지 않고. 원인이 안 가는 그렇죠. 그게 사물이 됐죠. 그리고 그 고추가 지금 화요자 1.5도 이하보다 기본적으로 물일필성이 주변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서 네, 그 연관성이 지어져요. 왜냐면 이런 기후로 호주가 산불이 많이 나지. 이건 너무 의미적이고 그런데 원인이 기후 변화일 수밖에 없다는 그 정도는 국민의 지식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다시 오세요. 저는 교수님 4층 가서 저 가방을 갖고 아, 네네. 그러면 제가 1층에서 봬요. 1층. 응, 우리 조 교수님 어디 가셨지?